12주차 보호무역과 글로벌 공급망. 서론 자유무역의 시대에서 경제안보의 시대로. 20세기 후반 세계 경제의 핵심 흐름은 자유무역과 세계화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유주의 국제 경제 질서는 관세 인하, 시장 개방, 국제 분업, 자본 이동의 확대를 통해 세계 경제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GATT 체제와 이후 WTO 체제는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국가들은 비교 우위에 따라 생산하고 기업들은 비용이 낮고 효율성이 높은 지역을 찾아 생산 공정을 배치하였다. 그 결과 세계 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생산 네트워크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이러한 자유무역 질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화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었고 제조업 쇠퇴와 노동시장 불안정은 선진국 내부에서 보호무역주의적 정치 흐름을 강화하였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위기, 반도체 공급 부족은 세계 경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취약한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국제경제의 핵심 관심사는 단순한 효율성이 아니다. 과거에는 어디서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가, 핵심 산업을 외국에 과도하게 의존해도 되는가, 경제적 상호의존이 안보 위협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 중심 질서에서 경제안보 중심 질서로 이동하고 있다. WTO는 2026년 3월 발표한 세계 무역 전망에서 관세 노출 부문과 글로벌 가치사슬 집약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2025년에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공급망 재편이 실제 투자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IMF는 지경학적 분절화가 공급망 교란, 관세 인상에 따른 무역 왜곡, 외국인 직접 투자 재배치라는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번 강의는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글로벌 공급망의 형성과 취약성, 무역 규범의 변화, 경제 블록화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대 세계 경제가 왜 기존의 자유무역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경쟁과 협력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1.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가 자국 산업과 노동시장,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수입 제한, 보조금, 기술 규제 등을 활용하는 정책이다. 자유무역은 비교 우위 이론에 따라 전체 경제 효율성을 높인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산업 쇠퇴와 실업,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보호무역주의는 단순 경제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불만, 정치적 요구, 국가안보 논리가 결합된 현상이다.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부상한 배경에는 세계화의 불균등한 효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중 전략 경쟁, 코로나19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등이 있다. 특히 중국의 기술 부상과 공급망 위기는 반도체, 배터리, AI 같은 전략 산업 보호 필요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와 식량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현대 보호무역주의는 과거와 달리 경제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관세보다 환경 기준, 데이터 규제, 투자 심사 같은 비관세 장벽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정부가 전략 산업을 직접 지원하는 산업 정책과 결합되는 특징을 가진다. 동시에 자국 일자리 보호와 같은 정치적 민족주의와 연결되어 강한 대중적 지지를 얻기도 한다. 보호무역주의는 유치산업 보호, 전략 산업 육성, 고용 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가격 상승, 기업 비용 증가, 보복 관세와 무역 전쟁, 산업 비효율성 확대 등의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핵심은 전략 산업 보호와 공급망 안정이라는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폐쇄주의와 국제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가 자국 산업과 노동시장, 기업,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상품과 서비스의 유입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대표적 수단으로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보조금 지급, 반덤핑 조치, 기술 규제, 환경 기준, 원산지 규정,
국가안보심사 등이 있다. 자유무역론은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 이론에 근거하여 국가 간 무역이 전체 경제 효율성과 후생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무역의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산업과 지역은 해외 경쟁으로 쇠퇴하고 노동자들은 실업과 임금 정체를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무역주의는 단순 경제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불만, 정치적 요구, 국가안보 논리가 결합된 복합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부상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존재한다. 첫째, 세계화의 불균등한 효과이다. 세계화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상품을 제공하고 기업의 이윤을 확대했지만 선진국 제조업 노동자들에게는 고용 불안과 산업 쇠퇴를 초래하였다. 미국 러스트벨트와 유럽 전통 제조업 지역의 불만은 반세계화 정서와 포퓰리즘 정치의 기반이 되었다. 둘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유시장과 금융자유화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다. 금융기관들은 위기 이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했지만 일반 시민들은 실업과 복지 축소를 경험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대한 비판이 강화되었다. 셋째,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이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세계 제조업 중심국으로 성장했으며 반도체 AI 배터리 통신 장비 분야에서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로 부상하였다. 이는 단순 무역 갈등이 아니라 기술 패권과 국가안보 경쟁으로 확대되었다. 넷째,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마스크, 의약품, 반도체 부족 사태는 핵심 물자를 해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의 위험성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갈등은 에너지와 식량, 공급망 불안을 초래하며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현대 보호무역주의는 과거의 단순 관세 중심 정책과 차이를 가진다. 첫째, 경제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국가는 철강과 자동차뿐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AI, 데이터, 통신망, 희토류 같은 전략 산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호하려 한다. 둘째, 비관세 장벽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WTO 체제에서 관세 인상이 제한되면서 각국은 환경 규제, 데이터 통제, 기술 인증, 투자 심사 등을 활용하여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셋째, 산업 정책의 부활과 연결된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정책, 중국의 기술 자립 전략 등은 정부가 직접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대표 사례이다. 넷째, 보호무역주의는 정치적 민족주의와 결합된다.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와 외국 의존 탈피라는 구호는 대중적 지지를 얻지만 국제 갈등과 무역 전쟁을 유발할 위험도 가진다. 보호무역주의는 유치산업 보호, 전략산업 육성, 공급망 안정, 국내 고용 보호 등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소비자 가격 상승, 기업 생산비 증가, 보복관세 확대, 산업 비효율성 심화 등의 부정적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무역주의는 무조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책이 아니라 보호의 목적과 기간, 방식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핵심은 전략산업과 경제안보를 강화하면서도 과도한 폐쇄주의와 국제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다.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서플라이 CHAINS 2.1 글로벌 공급망의 개념. 글로벌 공급망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과정이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국제 생산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하나의 제품이 한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원자재 조달, 부품 생산, 조립, 물류, 판매, 사후 서비스가 여러 국가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은 글로벌 가치사슬 글로벌 밸류 CHAINS라고도 불린다. 가치사슬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제품이 이동하는 경로만이 아니라 각 생산 단계에서 부가가치가 어떻게 창출되는지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디자인, 핵심 부품, 브랜드, 마케팅은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며 단순 조립은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를 가진다. 2.2 글로벌 공급망의 형성 배경. 글로벌 공급망은 여러 요인의 결합으로 형성되었다. 첫째, 무역 자유화이다. WTO 체제와 자유무역협정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어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생산 공정을 배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둘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다. 인터넷, 위성통신, ERP 시스템,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은 전 세계 생산과 재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기업은 세계 각지의 공장과 물류망을 하나의 시스템처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물류 혁신이다. 컨테이너 운송, 항만 자동화, 항공화물, 국제 물류 기업의 발전은 국경을 넘는 생산 비용을 크게 낮추었다. 넷째, 다국적 기업의 성장이다. 다국적 기업은 비용 절감과 시장 접근을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고 각 국가의 장점을 활용하였다. 노동 집약적 공정은 임금이 낮은 국가에, 기술 집약적 공정은 고급 인력이 풍부한 국가에 배치되었다. 다섯째, 중국의 세계 경제 편입이다. 중국은 낮은 노동 비용, 대규모 인프라, 정부 지원, 방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 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은 글로벌 공급망 확대의 결정적 계기였다. 2.3 글로벌 공급망의 장점. 글로벌 공급망은 세계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첫째, 생산 비용을 낮추었다. 기업은 가장 효율적인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었고, 소비자는 더 저렴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산업화를 촉진하였다. 중국, 베트남,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은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면서 제조업 기반을 확대하였다. 셋째, 기술 이전과 학습 효과를 제공하였다. 개발도상국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과 협력하면서 생산 기술, 품질 관리 경영 기법을 습득할 수 있었다. 넷째, 기업의 전문화를 촉진하였다. 모든 기업이 모든 공정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품과 공정에 특화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다섯째,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높였다. 국가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전쟁과 갈등의 비용이 커지고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2.4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은 효율적인 만큼 취약하다. 첫째,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반도체, 히토류, 배터리 소재, 의약품 원료 등 일부 분야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다. 이 경우 자연재해, 전쟁, 정치 갈등, 수출 통제 등이 발생하면 세계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둘째, 공급망이 너무 길고 복잡하다. 한 제품이 수십 개 국가와 수백 개 기업을 거쳐 생산되기 때문에 한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전체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 셋째, 재고 최소화 전략의 한계이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적시 생산 방식, 즉 저스트 마이너스 인 마이너스 타임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이는 평상시에는 효율적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재고 부족과 생산 중단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지정학적 위험이다. 대만 해협,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중동 등 지정학적 긴장이 높은 지역은 공급망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사이버 리스크이다. 공급망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연결될수록 사이버 공격이나 데이터 유출이 전체 생산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5 공급망 재편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 최근 각국은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리쇼어링이다. 이는 해외로 이전했던 생산시설을 다시 자국으로 가져오는 전략이다. 미국과 유럽은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방위산업 분야에서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니어쇼어링이다. 이는 생산시설을 멀리 떨어진 국가가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로 이전하는 전략이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 대신 멕시코를 활용하거나 유럽 기업들이 동유럽과 북아프리카를 활용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프렌드쇼어링이다. 이는 정치적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이다.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동맹국과 협력하여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려 한다. 그러나 공급망 재편에는 비용이 따른다. OECD는 공급망 회복력을 위해 무역 촉진, 디지털화, 서비스, 무역, 데이터 역량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공급망을 무리하게 국내화할 경우 세계 무역과 GDP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공급망 정책의 목표는 완전한 자급자족이 아니라 과도한 의존을 줄이면서도 개방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균형에 있어야 한다. 3. 무역 규범 변화.
3.1 WTO 중심 질서의 약화. WTO는 자유무역 질서의 핵심 제도이다. WTO는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을 촉진하며 무역 규칙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는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미중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산업보조금, 국영기업,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와 관세 정책을 차별적 조치로 비판한다. 그러나 WTO 규범은 이러한 전략 경쟁을 충분히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분쟁 해결 기능이 약화되었다. WTO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는 다자무역 체제의 신뢰를 약화시켰다. 셋째, 새로운 무역 이슈에 대한 규범이 부족하다. 디지털 무역, 데이터 이동, AI, 플랫폼 경제, 사이버 보안, 탄소 규제 등은 기존 WTO 규범만으로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 넷째, 국가안보 예외가 확대되고 있다. 국가들은 경제 정책을 안보 논리로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문제는 국가안보 개념이 지나치게 넓게 사용될 경우 사실상 모든 보호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3.2 디지털 무역 규범의 부상. 디지털 경제의 확대는 무역 규범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 무역은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 이동을 의미했지만 오늘날에는 데이터, 알고리즘, 클라우드,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AI 서비스가 중요한 교역 대상이 되고 있다. 디지털 무역에서 중요한 쟁점은 데이터 이동이다. 미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을 강조한다. 이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클라우드 기업의 이해관계와 연결된다. 반면 유럽연합은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한다. GDPR은 개인정보 처리와 이전에 엄격한 기준을 부과한다. 중국은 데이터 주권과 국가 통제를 강조한다. 중요한 데이터는 국경 밖으로 이전하기 어렵고 국가안보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무역 규범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데이터는 경제적 자원이면서 동시에 국가안보, 시민권, 프라이버시, 민주주의와 연결된다. 따라서 디지털 무역 규범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3.3 환경기후, 규범과 무역. 환경과 기후변화도 새로운 무역 규범의 핵심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연합의 탄소국 경조정제도, 즉 CBAM이다. CBAM은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이 EU 시장에 들어올 때 EU 내부 기업과 유사한 탄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U 집행위원회는 CBAM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CBAM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누출 방지를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 장벽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탄소 배출 측정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기업이나 중소기업은 EU 시장 진입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환경규범은 앞으로 무역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ESG 역시 무역 규범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단순히 가격과 품질만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 노동권, 인권, 공급망 투명성, 지배구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공급망 실사 제도는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하청업체까지 영향을 미친다. 3.4 기술안보와 수출 통제. 현대 무역 규범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기술안보의 부상이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반도체 장비, AI 칩, 양자기술 등 핵심 기술의 중국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니라 군사안보와 기술 패권의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기술 자립을 추진하면서 핵심 광물과 희토류 수출 통제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에는 미국의 설계 소프트웨어,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 일본의 소재, 한국과 대만의 제조 능력, 중국의 조립 수요 시장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처럼 첨단 산업의 공급망은 매우 국제적이지만 동시에 지정학적 갈등에 취약하다. 기술안보 시대의 무역 규범은 자유무역의 원칙과 충돌한다. 과거에는 시장 개방과 효율성이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누가 핵심 기술을 통제하는가, 누가 표준을 정하는가, 누가 데이터를 보유하는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4. 경제 블록화. 4.1 경제 블록화의 개념.
경제 블록화는 국가들이 특정한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지역적 또는 전략적 경제권을 형성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경제 블록으로는 유럽연합, USMCA, RCEP, CPTPP 등이 있다. 경제 블록은 회원국 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공동 규범을 형성하며 외부 국가에 대해 협상력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 경제를 여러 개의 경쟁적 권역으로 나누는 효과도 가진다. 4.2 자유무역 블록에서 전략 블록으로. 과거의 경제 블록은 주로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했다. 유럽연합은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을 통해 회원국 간 경제 통합을 추진하였다. NAFTA와 이후 USMCA는 북미 지역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였다. RCE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 블록화는 단순한 자유무역 확대를 넘어 전략적 성격을 띈다.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독자적 경제안보 전략을 모색한다. 중국은 1대1로 RCEP, 브릭스 확대 등을 통해 비서구권 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하려 한다. 이러한 흐름은 세계 경제가 하나의 통합된 자유무역 체제에서 여러 개의 경쟁적 블록으로 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3 미중 전략 경쟁과 경제 블록화. 미중 전략 경쟁은 경제 블록화를 촉진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데이터 공급망에서 중국 견제를 강화하며 동맹 중심 질서를 구축하려 한다. 중국은 기술 자립과 독자적 경제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 표준도 국가별로 분리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4.4 경제 블록화의 장점. 경제 블록화는 지역 내 무역과 투자 확대, 공급망 안정성 강화, 공동 협상력 증대, 표준과 규범 형성 등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회원국 간 관세 인하와 규범 통일은 기업 활동을 촉진하며 신뢰 가능한 국가들과의 협력은 위기 상황에서 공급망 충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경제 블록은 개별 국가보다 국제 협상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환경 노동 디지털 기술 규범을 공동으로 설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경제 블록화는 세계 경제 분절화와 무역 감소, 기술 표준 분열, 국제 협력 약화라는 위험도 초래한다. 특히 한국과 같은 무역 의존 국가는 미중 경쟁 속에서 외교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글로벌 공동 대응이 필요한 기후변화와 금융위기 문제 해결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결론, 세계 경제의 새로운 균형 과제.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 중심 질서에서 보호무역, 공급망 재편, 무역 규범 변화, 경제 블록화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과거 세계화는 효율성, 비용 절감, 시장 확대를 중시했지만 최근에는 안정성, 회복력, 전략적 자율성, 경제 안보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제조업 쇠퇴, 미중 경쟁,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부상하였다. 글로벌 공급망은 성장의 기반이었지만 위기 속에서 취약성을 드러냈고 이에 따라 각국은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무역 규범은 데이터, 환경, ESG, 기술 안보까지 포함하는 복합 규범으로 변화하고 있다.